추석 직전에 백신 1차 접종률 70%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위드 코로나 무드 속에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항공 여행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들의 온도차는 큰데요. 정부가 어제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항공 여행업 등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 저가 항공사들의 적자 규모는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일부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이게 고용유지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고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급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연간 최대 한 270일 정도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뭐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인건비에 이건 최대거든요. 최대 한 9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9천 개 사업장의 근로자 29만 5천 명에 대해서 9,349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항공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 제도에 따라서요. 이달, 그러니까 30일까지 270일을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달까지만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이 지원이 이제 중단되면서 무급 휴직으로 전환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한 달 더 연장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고용부가 최근 그러니까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제8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사와 같이 특별히 고용 불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30일 동안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해 준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한 이제 항공업을 비롯해서 뭐 여행업이나 그리고 숙박업 등 15개 업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업종의 사업장들은 최대 그러니까 이제 30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급 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적은 그럭저럭 좀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5개 분기 연속 그래도 흑자 달성에 나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물 수익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뭐 심의 의결 나오기 전부터 만약에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해서 유급 휴직을 유지할 계획이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보도가 됐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LCC 같은 경우에는 그 저가 비용이 이제 드는 이제 항공사잖아요. 네. 예, 저가 비용 항공사인데 상황이 대형 항공사 대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무급 휴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지난달 말에 고용노동부에 이 무급 휴직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좀 잘 풀려서 한 달 정도 이제 연장이 된 건데, 그래서 항공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업 불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이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연장은 해줘서 고맙긴 한데 한 달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네. 이후는 다시 이제 무급 휴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로자가 무급 휴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적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불안정성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LCC 업계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선 뭐 운항을 늘렸지만 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국내선 여객 수가 또 확 줄어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추석이 이제 코앞입니다. 이럴 때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뭐 국내 여행도 이제 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제주 노선을 일단 제외를 하면은 국내선 예약률이 평균보다 20% 가량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실적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요. 올해 2분기 적자 났는데 대부분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3분기 예상 실적 보면 제주항공이 663억 원, 진에어가 467억 원, 티웨이 항공이 269억 원. 이게 흑자가 아니라 영업 손실을 기록할 그런 추정치 나와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는 상반기 자본 잠식률, 이거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걸 봤을 때 각각 58% 그리고 139%로 치솟았으니까 잠식 상황,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또 이제 확대되면서 항공주 또 여행주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이 있었어요. 주가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항공주로 좀 축소해 보면 대형 항공사가 그래 저가 항공사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전망 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보다는 나은데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2차 그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도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네. 경제의 빗장이 좀 빠른 속도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관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존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 저변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대표적인 업종인 항공주에는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기조가 본격적으로 전환된다면 해외 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 이런 부분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최소 2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항공 화물에 대해 대표적인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좋습니다. 항공 화물 강점이 있는 그래서 대형 항공사가 이 중소형 항공사 대비해서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우상향 추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영업이익 흑자는 대한항공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눈높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보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이 탑픽 전략 같은 거 세우실 때 업황 개선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금융투자나 대신증권은 또 대한항공을 좀 그래도 다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거든요. 수급 측면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현재도 분할 매수 전략 이런 부분이 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후 기업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캐스퍼 하면 사실 영화 속의 꼬마 유령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현대차와 광주가 협업을 통해서 1호차가 되겠군요. 생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김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죠. 주주엠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어서 주목을 그동안 많이 네. 받아왔거든요. 네. 또 현대차와 광주시가 3년간 5,7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 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네.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법인을 설립한 뒤에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완성차 양산에 돌입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차를 생산하나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은 경차형 SUV입니다. 캐스퍼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죠. 15일 이제 광주 빅그린 산단 그 안에 이제 조립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역사적인 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가졌고요. 네. 올해 이제 캐스퍼 1만 2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이거를 7만 대까지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는 소형차 생산 라인만 가동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차종 변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라인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제 사회 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이거든요. 때문에 설립 때부터 양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게 됐으니까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이를 통해서 당초 목표했던 뭐 지역 경제 활성화나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뭐 경차라고 보여지는데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캐스퍼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의 첫 경영 SUV이기도 하고요. 또 2002년에 아토스, 저는 이게 어떤 차인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서 알았거든요. 이 차가 단종된 이후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라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네. 웃으셨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잘 알죠. 아, 정말요? 저 어린 티를 내시는 건가 싶어서. 네. 선배도 알고 계신가요? 얄미웠네요. 네,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좋겠네 어려서.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라고 해서 저도 첫 경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19년 만에 내놓는 경차고 그래서 현대차가 경차를 다시 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개된 디자인을 보니까 앞서서 함께 보셨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뭐 그냥 귀엽기만 한 게 아니고 경차지만 SUV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디자인도 또 가미가 됐어요. 때문에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소비자층에게서도 반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실제 현대차가 지난 14일부터 캐스퍼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에만 1만 9천여 대에 달하는 예약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접수가 된 거냐면 현대차가 그동안 내놓은 내연 기관차 중에 사전 예약 최대 기록을 이제 이 캐스퍼가 새롭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역대급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캐스퍼를 구매를 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 궁금한 건 문 대통령이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를 하셨을지 아니면 가족이나 비서진이 이제 구매를 대신 해주셨지. 그게 또 설마 직접 궁금하더라고요.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그런 거죠. 네. 아니요.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대리인도 할 수 가능하죠. 있겠죠. 네네네. 네. 뭐 사전 예약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뭐 예약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간에 서버가 한번 터졌거든요. 그 정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그렇지. 하시다가 네. 광크를 하셨을지 네. 아니면은 비서진에게 좀 빨리 예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좀 네.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캐스퍼가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이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네. 1,38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옵션을 하나 둘 넣기 시작하면 거의 2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경차치고는 비싼 가격에 뭐 흥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가 사실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슈몰이에도 성공을 했고 1차적인 성적도 잘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이 캐스퍼가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예약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화면을 3번만 넘기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사전 계약금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취소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뭐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니까 호기심에 그냥 계약을 한번 해봤다. 해보고 취소를 해봤다. 뭐 이런 글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좀 있다는 거니까 실제 사전 계약 이후에 본계약 또 실제 출고량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MZ세대들은 표현도 과감하네요. 네, 문 대통령께서 광크를 하시는 그래요. 이 순간 왠지 이렇게 옛날 차 안 거 자체가 좀 슬픈 느낌도 있고 조금 네.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요. 자, 뭐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 또한 평소보다 열심히 지금 캐스퍼 자료화면 열심히 보고 있던데 이 젊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삼성 그 폴더폰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되게 들썩였었는데 캐스퍼 인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될까요? 캐스퍼 인기가 워낙 역대급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현대차 주가가 부진하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무래도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카카오뱅크에게 시총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어요. 시총 순위가 10위까지 밀리면서 사실 현대차로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두드러지면서 연초에는 28만 9천 원으로 이제 30만 원을 노렸던 현대차 주가가 어느새 20만 원 선이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주가 상승의 시동이 꺼져버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달 들어서는 좀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탄소 중립과 수소 사회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출시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캐스퍼가 사전 예약에서 흥행을 하니까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가가 14거래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날 대비 주가가 1.95% 상승을 하면서 20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반짝 상승에 그친 부분은 아쉽긴 한데요. 오늘 현재는 전일 대비 0.72% 내린 2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현대차 판매량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미래차 전략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장기화가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의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가 현대차에게는 이제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분석하에 하나금융투자가 최근 현대차를 두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 5천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송 연구원은 현대차가 미래차 비전 발표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주가는 미래차 시장 확대, 또 그런 전략 실행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라고 했으니까요.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이재 기자가 또 특화된 순서가 있죠. 현장인 이슈인데요. 뭐 최근 그 위드 코로나 지금 상황 속 가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마침 바이오 기업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셀론텍이라는 기업인데요. SC 엔지니어링이 오는 30일 인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셀론텍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화끈하게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료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가 그 SC 엔지니어링이라고 15년 만에 다시 그 품 안에 안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게 지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근데 SC 엔지니어링은 코스피 상장사고 종합 엔지니어링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해드렸다시피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합한다, 이걸 인수한다, 왜일까? 이런 부분인데 한 15년 전으로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 세원 셀론텍이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법인 보이시다시피 SC 엔지니어링, 이건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이었고요. 신설 법인인 세원 셀론텍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원 셀론텍은 바이오 플랜트 유압 부분이고요. 이후 세원 셀론텍이 올해 4월에 바이오 부분의 셀론텍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세원 ENC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C 엔지니어링이 세원 ENC로부터 171억 원 규모, 그러니까 셀론텍 주식의 한 51%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셀론텍이 15년 만에 그래서 SC 엔지니어링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 다각화 측면이고 바이오 측면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효자 제품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에 고스란히 찍어 왔으니까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수시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MZ세대가 모르는 유행어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고고! 고고! 상무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론텍은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저희 셀론텍은 그 치료의학을 넘어서 재생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을 발매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세포치료제의 첫 장을 연 선두기업이 되겠고요. 42개의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쉬운 2개국의 그 글로벌 특허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 재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15년 만에 SC 엔지니어링 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십니까? 그 SC 엔지니어링은 71년도에 설립을 해서 주로 종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쭉 그 독보적인 역할을 하셨던 기업입니다. 20여 년 동안 치료 재료 시장에서 그 노하우를 확보한 셀론텍을 그 품에 안음으로 인해서 바이오 및 그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셀론텍의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그 SC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융합이 된다면 아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셀론텍 기업의 대표 제품과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희 셀론텍은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치료 재료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치료 재료의 전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그 FDA 원료의약품으로 등재된 바이오 콜라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인대 그리고 연골 재생에 필요로 하는 치료 재료 9종을 그 생산하고 있고요. 그 요 근래에 식약처로부터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저희 셀론텍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세포 그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CMO뿐만이 아니라 CDMO 사업의 신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콘드론은 자기의 무릎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서 이식시켜 줌으로써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그 형성해 주는 제품이 되겠고요. RMS 오스론의 경우에는 뼈를 재생시켜 주기 위해서 골수를 채취해서 배양한 후에 주입 이식함으로 인해서 뼈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카티졸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해주시죠. 연골뿐만이 아니라 휘판의 구성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외부에서 도포를 해줌으로 인해서 휘판의 재생과 그 연골의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하에 카티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개발된 카티졸은 보건 신기술을 인정을 받았고요.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을 때 통증 완화 효과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까지 받게 되었고 2021년 6월 달에 그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동물 임상 결과에 카티졸을 투약한 군에서 실험군에 비해서 그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것이 확연하게 저희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유수한 학술지에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관절각 내에 카티졸을 주입하는 것은 기존의 활액 주사제와 달리 휘판과 연골 재생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저희들의 가설이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약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그 관절 그 활액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지금 선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금년 카티졸의 매출 계획은 목표는 55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0억을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300억을 돌파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골관절염 시장의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약 37%가 그 무릎 관절염을 동반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인구수가 약 1,700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를 조합해 보면 2040년도에 골관절염 환자는 약 620만 명으로 예측이 되게 되고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그 골관절염에 같이 그 병행이 증가가 한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재생의류 바이오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무엇이고 또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회사의 모든 제품에는 오리지널 그리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그 세포치료제인 콘드론도 그렇고 건인대를 재생시켜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진실이 그랬고요. 이번 6월 달에 발매된 카티졸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원료를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원료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와 그 해외로부터 수입한 그 원료를 충진해서 단순히 하는 회사와는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R&D를 기반으로 하는 그 바이오 회사들이 더욱더 그 연구 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셀론텍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2022년 4분기에 그 남양주 금곡에 제2바이오 콜라겐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곡 공장이 완성이 되면 최소 연간 300만 관 이상의 콜라겐 제품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등록 및 수출 사업을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집니다. 아울러 카티졸의 라인업 제품으로 저희가 그 하이브리젠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출시된다면 글로벌 그 골관절염 시장에서 셀론텍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재생의류 바이오 기업으로서 앞으로는 세계에서 그 무대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사모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머니 스태프분들 대부분 MZ세대라서 추억의 개그에 굉장히 민망해하고들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 유튜브로 댓글 다시는 애청자분들은 이 개그를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위안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카티졸이 이제 핵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연구원이 비커로 이렇게 그 바이오 콜라겐 원천 기술로 만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점성을 좀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콜라겐을 손상된 그 관절 연골 주위에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이제 보호막이 쌓여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골, 그러니까 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도 성분이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보호 막층을 한껏 이제 둘러주는 거니까 그 안으로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원리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충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업 측의 설명이고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D 바이오 기업인 이제 셀론텍이라는 네. 데인데 지금 보신 이쪽에서 타사의 제품과 이게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서로 시너지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신공장을 증설하게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무대를 이제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또 투자 포인트를 잘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어제와는 정반대의 양상인데요. 미 증시는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 또 아시아 시장 쪽은 지금 현재 다 하방 추세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 보니까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코스피는 0.5%대, 그리고 코스닥은 0.2%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130선, 그리고 코스닥은 1,04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함께하면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큐.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을 것이라는 분석을 오늘장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수급 공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처음만 좋았습니다. 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수급 공백도 발생했고요. 최근에 꾸준히 상승한 만큼 부담감도 여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대부분 파란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장중 저점 3,126선까지 기록했고요. 닷새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5% 하락하면서 3,13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개인이 나흘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이 매도세를 줄여가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2억 원의 매도세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거래소와 비슷합니다. 0.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1,05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장중에 잠깐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분 반납하면서 현재 1,040선 안착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0.2%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딱 1,0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거래소와 흐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하루 만에 포지션 변경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18거래일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살짝 부담이긴 합니다. 오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인 쪽에서는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환경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차량을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충전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정부의 실증 특례 승인이 있었는데 25건 중에서 15건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시장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2차 전지 탄소 쪽으로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쪽 시세 보시면 이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장에서 5%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1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소 포집의 핵심 소재에 있어서 글로벌 1위 업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7% 상승 탄력 살짝 둔화되면서 1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만에 $5 선을 돌파하는 등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 인상 속에서 오늘 또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가스가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SK E&S는 부산가스를 100% 자회사를 두고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가스, 서울가스, 한국가스공사까지 모두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특히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83,300원이 오늘의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 쪽으로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요, 이 정부의 예타 신청 그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한수원의 의견 제시가 여전히 시장의 모멘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의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되기도 했습니다. 원전용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현재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2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RS도 17%의 강세, 전반적으로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 앵커, 고고, 고고! 유일히 동반자로 애쓰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박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자, 테만 이슈가 있습니다. 이분 아니시죠? 맞아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시간에 동명 이인분이 원래 나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혹시 그분을 부를 뻔했습니다.
자, 오늘 이성훈 과장께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뭐 외국인들 매수가 뭐 어제까지 좀 이어졌다가 오늘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어제 그 매수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생각의 기대만큼은 많이 안 오른 건 사실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뭐 거래량도 지금 그 일간으로 봤을 때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석 전, 이제 추석 이후에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이어질 텐데 이 전에 약간의 수급적인 공백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가 또 특징적인 게 주도주가 없죠. 그쵸. 네.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뭐 어떤 종목들의 그 앞에 대형주들이 좀 이끌어줘야 어떤 코스피나 중소형주도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업종이 좋다. 최근 며칠간 몇 주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 좋았고 어떤 업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정확히 또 예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현재는 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내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미국 증시와 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따로 가고 있죠. 뭐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이제 미국과 뭐 중국 간의 그런 좀 신경전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증시 좀 따라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중국와의 좀 약간의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작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 뭐 유럽과 미국 쪽으로의 그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역시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고객 국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역시 우리나라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증시나 여러 가지 면이 좀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이런 모습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시장 쪽은 증시는 내일부터 시장이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로 봤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의 좀 특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가예요. 저가. 네, 저가 네. 메리트에 대한 분석이라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시가총액 종목들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는 약간의 뭐 건설 그룹도 그렇고 철강도 최근에 좀 반등했던 부분이 이 저가에 대한 어떤 바스켓 키 맞추기 장세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주도주를 지금 못 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이 뭐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8월 중순부터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돼서 이 과매도에 의한 뭐 주가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매도에 의한 주가에 대한 급락 부분은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낙폭 과대주나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 매매 패턴처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FOMC 회의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이 큰 점진적인 어떤 급격한 변화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뭐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굳이 현금화를 뭐 오늘 내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차분하게 좀 갖고 있는 종목을 꾸준히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내일장보다는 사실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유망 업종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 쪽에서 봤을 때도 경기 재개, 리오프닝 쪽에서 좀 눈이 좀 띄는 모습이 있고 우리도 역시 뭐 철강이나 건설주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아까 주도주는 없다고 하셨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전문가분들도 계속 그동안 우리가 좀 설명했던 것 중 하나가 2차 전지, 친환경 쪽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뭐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주도주라고 하기는 지금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뭐 끌어줄 만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나 이런 업종들이 치고 나가야 다른 업종도 이 뭐 민감주로서 반응을 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다음에 가장 큰 수출 그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글로벌적인 투자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태고요. 네. 뭐 올해 뭐 중순에 여러 가지 2차 전지 뭐 공장 화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주가 좀 출렁거렸긴 했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도 해외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은 2차 전지 어떤 전방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부장 쪽에서의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또 가는 종목들만 가요. 많이 슬림화됐다라고 네, 네. 볼 수 있겠는데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시겠지만 이제 뭐 전해질 쪽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첨보, 뭐 후성, 또 이제 뭐 이 소부장 쪽의 대표 업종을 할 수 있는 뭐 에코프레 비행가처럼 그렇죠. 네. 이 가는 종목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슬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들을 할 때 이제 뭐 2차 전지 너무 이제 관련해서 종목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구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코스닥 지금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거 확실히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현재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도 지금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주들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꽤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TNL을 주목하셨네요. 네. 오늘 12% 넘게 급등했어요. 어제도 8% 넘게 올랐고요. 네. 역시 뭐 TNL 지금 뭐 작년 11월 상장 이후에 계단식으로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TNL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그전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뭐 TNL의 뭐 기술력이나 이 또 수분 어떤 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실화가 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장 이후에 말이 많았거든요. 많았던 상태지만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그 시기가 빨리 오면서 지금 현재 뭐 실적 추정치나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당 EPS 높아지고 목표 주가도 이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TNL의 주가가 지금 흡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수출이죠. 네. 역시 이 부분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을 했는데 역시 8월까지의 수출이 좋아진 걸 본다고 하면은 이 3분기 때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8월의 창상 피복제 수출액은 332만 7천 달러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네. 우선 작년 대비해서 758%까지 늘었는데 뭐 말이 758%지 7, 8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7배, 8배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하더라도 민감주 업종에서 없는데 뭐 이런 이 TNL의 이 창상 피복제나 여러 가지 이 의료 기기라기보다도 의료 용품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에서 이 TNL의 이 창상 피복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을 그래서 지금 90억까지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 전보다도 좀 많이 높아진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창상 피복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밴드나 이런 부분은 한번 호응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그 입소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꾸준하게 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특별한 어떤 임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TN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쪽이나 여러 유럽 쪽에서의 병원이나 약국 쪽에서의 침투율이 빠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되면서 오늘 TNL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네.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뭐 2분기까지 보니까 실적이 작년의 영업이익만큼 실적 올렸어요. 3분기도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맞으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설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건설주들 오늘 좀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당연히 이제 후보자들의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공약을 이제 내세울 시기거든요. 네.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100%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좀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선에 대한 프리미엄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네. 우선 작년에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국가 순위 5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세를 올해 상반기 때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좋아질 거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좀 좋아진 이유가 말씀드렸던 이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유가 상승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이 사우디 쪽에서의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 중동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올해 2, 3분기 때 다른 업종 대비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반등 모멘텀을 이제 찾을 만한 지금 현재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관련 종목들 현재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죠. 현대건설도 2.01%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GS건설도 지금 3.11%, 그리고 이 DLENC, 뭐 그 전에 뭐 대림사나 볼 수 있겠는데 0.7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관심주가 삼성 엔지니어링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탄소에 대한 그 정책 그리고 이 사우디 쪽에서의 이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 12% 넘게 급등했거든요. 네. 하지만 급등했지만 이런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일반 건설사라고 하기에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EPC 하면서 설계부터 시공, 뭐 그리고 건설까지 다 두두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진도 최근에 어떤 4대 자사의 산업에서 암모니아 비료처럼 이 어떤 건설과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산업을 추가하면서 이 종합적인 어떤 이 건설 업체보다는 EPC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경기나 여러 가지 면이 에서의 다른 건설업 종목 대비해서는 좀 리스크를 벗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지금 이제 27,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32,000원,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유가도 연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뭐 WTI 유가 보면 배럴당 72달러 넘어서고 있거든요. 관련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여의도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빅머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고정.